네, 최경영의 정치 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콕스 시작합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도중원 관련해서 뭐 서로 앞다퉈 나선 대학들이 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상황이냐 좀 말씀드리면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 입학을 총 3,401명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신문들이 많이 일면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가령 이 동아일보 일면을 보시면 동아일보 일면에 크게 40개 대학 의대 정원 3,401명 늘려달라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에 기사가 실렸고 경향신문 일면의 경우에도 의대 증원 신청 3,401명 교수들 반발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게 의대 증원을 신청하는 거는 학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교수들은 의사잖아요. 이 의대 교수들은 의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된다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인데 의대 학장이 강원대학인가요? 그쪽에서 머리 삭발하고 그렇죠. 의대 학장이신데 그렇죠. 삭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의료계에는 애초에 2,000명을 한 번에 늘리면 의대 교육 질은 떨어진다라고 주장까지 해왔는데 지금 3,401명을 늘려주세요라고 대학 측이 이제 주장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어떤 그동안의 증언론에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가령 한국일보 일면을 보시면 한국일보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일단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정부 증언론에 힘 실려 일단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기사가 저렇게 나와 있는 거에 세부적인 기사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일단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부의 2,000명 증원 논리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이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빈약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가 실제로 의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각 대학의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2,000명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던데 왜 그러냐 이렇게 반박을 해온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당신들이 정부가 지금 2,000명 늘려도 된다고 하는 근거 자료라는 게 보건사회연구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각각 작성한 연구 보고서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미래 의료 수요 추계 방식이라든가 또 최종 결론을 내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건 학적인 영역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려워. 그렇죠. 내용이겠죠. 어려워.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정부가 좀 한 발 밀린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도 그 내용을 좀 설명을 같이 이제 신문에 난 걸 해드렸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좌담회라든지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2035년까지 1만 명이 모자란 건 사실이다.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1만 명이 2035년까지 모자란 거는 사실인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당장 2,000명을 증원해야 되는 거냐. 향후 5년간 2,000명을 증원하는 걸로 그걸 메꿔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를 들면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꼭 2,000명씩 5년 증원한다. 요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또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논리가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요 보고서 작성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저런 방법이 또 있다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보고서 작성한 사람들도 올해 2,000명을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는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의협이 이렇게 주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말이 좀 없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 왔냐면 올해 2,000명을 증원한다는 거는 정책적 판단이다. 이거는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의사들이 와서 그게 되느니 마느니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야라고 해왔는데 다소 좀 이것은 좀 논리가 빈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나 봅니다. 의사들이 그동안 해온 지적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대학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를 상자를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2,000명도 넘어가지고 3,401명을 결국은 늘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늘려달라고 하는 대학들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언론이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은 비수도권 대학 등에서 사실 상당 부분을 신청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보 증언론에 힘이 실린다. 일단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비수도권 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일보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총 정원이 826명인데 44.1%인 365명을 증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 경기 인천의 5개 대학은 총 정원이 209명인데 2.7배인 565명을 증원을 각각 신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하고 서울 소재 대학은 기본적으로 정원 자체도 많은데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서울은 한 44% 정도, 그리고 경기 인천의 경우에도 한 2.7배인 565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니 의대라고 불리는 17곳이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나 40명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대구 가톨릭 대는 정원이 40명인데 80명으로 2배 늘리겠다고 했고, 건국대는 40명에서 120명, 예. 3배를 늘리겠다고 했고, 강원대는 49명에서 140명, 울산대는 40명에서 150명, 그러니까 서너 배 정도를 지금 써냈다고 해요. 충북대는 49명 정원인데 250명, 5배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네, 이게 예. 49명에서 어떻게 250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려서 이 교육의 질이 담보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러면 왜들 그렇게 신청을 했느냐? 예. 이 한국일보를 넘기면 한국일보 기사 또 있습니다. 한국일보 3면을 보면 한국일보 3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의대 반발보다 대학 위상제고 선택한 총장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고, 대학 위상 제고라기보다는 뭐 실리 택했다는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속된 말로 그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 수가 얼마인데 그게. 그렇죠. 1인당 1억씩만 잡아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한겨레 4면의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또 실어서 마찬가지 해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학교 이상 키울 기회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고 뭐 충분히 뭐 예상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몇 가지를 써놨어요. 첫째, 대학 간판학과인 의대 증원으로 학교 위상을 높일 기회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학교에서. 두 번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의 경우에는 이번에 몸집을 키워서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기회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정원을 늘려야 자기들도 의대를 키운다는 그렇죠.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겠죠. 그럴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건 뭐 과연 이렇게 판단할까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대학병원 의료 인력을 늘려서 지역사회의 필수 의료 강화 요구에 부응할 기회를 잡으려는 판단도 있다. 뭐 이런 판단도 있을 것이다. 뭐 과연 그런 거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런데 이게 어쨌든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핵심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차원인데, 다만 내부에서는 의대 구성원의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수들은 삭발하고 예. 의대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과정 자체는 치열한 눈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12일간 신청받는 기간이었는데 40개 대학들이 마감일인 4일에야 다 신청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반발을 의식하다가 결국 안 내면 우리만 손해다라는 판단에 막판에 신청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게 1998년 이후에 의대 증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눈치 작전 끝에 다 써낸 결과가 3,401명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대학을 빼놓았는데요. 중규모 정도 되는 대학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원이 100명 정도 넘는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이 거점 국립대거든요. 이런 데도 보통 한 2배 정도 가까이 써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저 대학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 병원에 정원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번 기회에 늘려서 정원을 좀 맞춰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다고 하는데, 뭐 지역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대- 의대만 살고 나머지는 뭐 과들은 정말 그럴 수 있네. 네, 존재감이 점점점 적어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의대 증원을 통해서 대학의 존폐 위기를 좀 탈출해 보자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지방대학들도 있겠습니다. 성적이 네. 좋은 학생들 또 의대 학생들 정원이 늘어나면 이런 학생들이 오면 그러면 대학이 어느 정도 위상도 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과에도 지원자가 늘고 이렇게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현실적인 요건도 고려를 했겠지만. 예.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신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베스트 병원 17곳 중 지방은 한 곳. 이런 비정상이 문제의 본질 이런 제목이 있는데 예.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평가를 하나 봐요. 저는 예. 뭐 이 영어를 잘 못해갖고 이런 예, 걸 못 예. 보는데 예. 월드 베스트 호스피털스라는 평가를 하나 봅니다. 근데 이걸 했는데 우리나라 병원은 17곳이 선정이 됐는데 대구 가톨릭대병원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은 수도권 대형 병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건데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세계 베스트 병원에 15곳이 선정이 됐는데 7곳이 지방병원이래요. 아, 그렇군요. 규슈대병원, 나고야대병원, 교토대병원 이런 데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왜 그러냐? 이 차이는 어디서 왔느냐?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 취약 지역 근무를 약속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을 했고 지역 의료개호 확보기금을 신설을 했고 지역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꾸준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을 해왔는데 우리는 지역 의료 강화나 이런 것들은 손 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대학이 또 지방국립대학이 아직도 굉장히 랭킹이 좋거든요. 그게 사실은 취업이랑 지방기업들이랑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방 도시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겠죠. 그래서 총체적인 패키지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의대 증원 2,000명 증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숫자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증원하는 거는 국민들 대부분이 다 찬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찬성하고 네. 다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역에 남을지 필수 의료 인력으로 남을지에 관해서는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난 정권에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뭐 한 10년 동안 남는 게 어떤가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라고 그랬어요. 사회주의다. 말이 안 된다. 뭐 우리가 돈벌이 하러 뭐 수도권에 가는 거 그다음에 가정교육을 위해서 아이들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쪽에 가서 교육시키는 거 예? 거기에 가서 결혼하는 거 꼭 어떻게 막냐. 그래서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뭐 거주이전의 자유, 그렇죠. 직업선택의 여러 자유, 가지 이런 거 헌법상의 자유. 예. 그러면 2,000명을 증원을 한 다음에 의료계의 일부 주장 그러니까 뭐 이거 증원하면 시스템이 붕괴된다. 그거는 한번 증명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고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말은 와닿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필수 의료 인력으로 지역에 남을지 다 서울로 갈지 또는 뭐 성형이나 뭐 미용이나 이쪽으로 돈 되는 걸로 다 그냥 그게 과가 꼭 성형외과라는 과도 없어요. 과도 없잖아요. 과도 예. 없잖아 원래. 네. 그게 그냥 뭐 피부과 하던 사람이나 뭐 하던 사람들이 그냥 하잖아요. 뭐 기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돈벌이 하러 다 가겠다. 이거를 어떻게 막을지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이라는 쪽에 이머전시든 뭐 소아과든 어디든 간에 그쪽에 의료 수가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답답한 게 문제가 네. 아니라 이거는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같이 나왔어야 그러니까 될 대책인데 그걸 지금 당연- 제대로 안 내놓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은 그렇죠. 거죠. 그게 패키지로 지금 나와야지. 정부가 내려온 거 보면 네. 장학금을 받으면 네. 그러면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장학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 물론 이제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 중에 의대 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상당수 의대 가는 친구들은 정말 강남에 가가지고 쭈라 진짜 사교육 받아가지고 의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안도 넉넉한 편이에요. 장학금 차라리 안 받지. 그게- 안 받고 그냥 서울오지. 똑같은 거지. 가령 이제 삼성에서 외국으로 박사 보내주잖아요. 그 보내주는데 그때 돈 뭐 한 5년 동안에 연봉을 주지 않습니까? 3년 5년 동안에 연봉 주고 더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된다 그러면
그거를 반납하고 그렇죠. 가고요. 토해버리고 가버리는 똑같은 거죠. 거예요. 이게 장학금이라는 게. 그리고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공계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게 공대가 안 그래도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한국 상황에서 이거 그러면 의대로 다 쏠릴 거야. 의대로 다 쏠리면 2,000명이 가버리면 그러면 한국은 기계공학 그다음에 컴퓨터공학 이게 전기전자공학 이게 발전한 순서대로 그 뭡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대가 안 그래도 지금 중국한테 한 10배 차이로 밀린다는데 졸업생이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대응하려고 이러지? 이런 그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는 네. 약간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의대 간 친구들하고 공대 간 친구들이라고 가정하면 네. 제가 볼 땐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럴까? 그 친구들이 완벽한 뭐 엄청나게 천재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까요? 그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음. 일정하게 학력 요건을 충족하는 우리 수능 같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네. 패스하면 그 다음에 의대도 갈 수 있잖아요. 네. 좀 늦게 가서 지원을 기다린 다음에 가서 문제지. 음. 그래서 의대 독일에서 자체 조사를 해봤대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처음에 지원해가지고 바로 의대 가서 딱 의사 된 친구들하고 아, 그 다음에 나중에 기다려서 성적이 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의대 간 친구들하고 누가 더 좋은 의사가 됐을까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는데 늦게 간 친구들이 더 좋은 의사가 됐더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소명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지역의사제 말씀하셨지만 네. 지역에서 봉사하는 의사도 필요하고 공공병원에서 있는 의사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의사들 같은 경우 군에서 또 그 군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외과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기여를 하겠다는 의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돈벌이 하는 데만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것. 예,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의사로서 뭔가 누군가를 치료하고 진료하겠다,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소명의식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늦게 더디 가더라도 내가 진짜 의사가 돼서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더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거, 아, 그건 그거는 매우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래서-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서울대 지방의대가 서울대 공대보다 지금 커트라인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라나? 그래서 이 예. 이제 요 사설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으니까 예. 마무리를 하면은 예. 왜냐면 오늘 갈 길이 바빠요. 예. 옷도 멋있게 입고 왔잖아요, 제가. 예, 알았어요. 갈 길이 바빠갖고 그런데 9시 10분까지. 네. 요 사설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이제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역 의료가 붕괴가 되는 건데 민간 병원이 수익을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다고 하면 지역에서 그거는 공공병원이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전체 약 5% 수준이고 인력과 재정 투자 뒷전이다. 그러면 당연히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되고 늘려야 되고 공공의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난 정권에서 만든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여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00명 늘려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보수 언론이 뭐라고 썼습니까? 의료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의 무슨 유력 인사들이 거기에 입학해서 의사가 공공의대 되기 얘기하면서.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고 온갖 악선동을 해댔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랬냐? 저는 그걸 늘 묻고 싶어요. 왜 그랬냐 도대체. 그때 늘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라 이제는 제발. 예. 기관지잖아요. 네, 이 얘기로 저는 예.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 필요성을 인정해라.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그래. 이제는. 네. 야, 보수 신문사들은 국민의힘 그의 기관지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정파적으로 너무 보도하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아까 우리가 이거는 좀 그 사실을 정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강원대 의대 교수가 2명이라고 했었잖아요. 10명, 10여 명. 10여 학교 측이 일방적 의대 신청에 반발하면서 집단 10여 명이? 삭발식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아산병원 계열의 병원들이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반대 입장 발표했다고 하고요. 전공의 처벌에 대해서. 그리고 사직의사 표명한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 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유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어서 사직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경북대 병원 이식혈관외과 윤우성 교수 역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으냐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공의 전임에 의해서
의대 교수까지 그만두게 돼버리면 이게 상황이. 예,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의대 교수들이 어느 정도 집단 사직에 동참하느냐 아니냐 이게 의료 공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당장의 환자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합의는 해야 됩니다. 네. 예. 합의는 해서 지금 환자들의 고통도 좀 충분히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사들도 전공의들도 힘들지만 뭔가 타협점을 찾을 게 있으면 빨리 복귀를 하는 게 그것도 순서인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가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사실상 이게 정치 행위, 투표 동료 행위, 우리 당 찍어주세요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생 토론회라는 게. 그렇죠. 어제 경기도 광명에서 민생 토론을 또 했습니다. 근데 핵심 주제가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다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청년이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지금 일부 기업이 이제 노동자들한테 출산지원금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출산지원금 쪽으로 막 어떤 데는 1억 원 줬다 그러고 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만약 그렇게 주게 되면은 세금 문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쭉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물어야 예.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증여라고 할 때는 또 증여세 물어야 되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근데 거기에 예. 대해서 다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걸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다 비과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예.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바뀐 세법 개정안을 올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것에 대해서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한도가 부족해서 못 준 게 아니고 한도가 있어도 안 준 쪽에 가까웠기 때문인 것이고 또 형평성 논란도 있다. 지금도 출산지원금이라는 걸로 돈을 주는 회사는 현대차, 포스코, HD현대, KT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만 출산지원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외에 이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쭉 얘기를 한 게 장학금, 소득공제 확대, 양육비 선지금,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 청년 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 이런 청년 지원 대책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 주거장학금도 신설을 해서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쭉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돈으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원과 여야 합의가 필요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장학금 확대 대상인 50만 명에게 연 2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계산을 해도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계산해보면 그렇죠. 산술적으로. 예. 50만 명한테 200만 원씩 연 지원하면 1조 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 최대 240만 원으로 신설하는 주거장학금의 경우에는 10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할 때는 2,4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1조 2,400억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얘기한 것만 따져도. 근데 지금까지 민생 토론을 많이 했으니까 예. 거기서 나온 얘기 다 따지면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아무튼. 아니 철도를 지화해 버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제 청년 도약 계좌 예. 가입 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데 다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는데 예. 장학금 확대에만 1조 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동아일보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에도 아니, 공항 이게 만들고 다 장- 공항을 그래서 만든대잖아요. 장학금 확대는 재탕 삼탕 아니에요. 올해 초에도 발표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다시 또 삼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그런데 이 자리에 대통령이 굉장히 힘을 줬다. 이거를 지적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을 다시 재탕을 해보면 한국일보 일면 기사가 안보실장까지 동원한 MG9회 민생 토론회예요. 안보실장? 안보실장이 왜 나와요? 어제 안보실장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거기- 쭉 말씀드린 걸 들어보면은 네. 아니 청년 얘기하고 저출산 얘기하는데 안보실장은 왜 왔어? 왜 그렇죠? 가요?
그 여기에 왔습니다. 대통령이 전례 없이 대통령실에서 예. 3실장이 모두 참석했다. 3실장이라는 건 예.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성태훈 정책실장인데 비서실장하고 정책실장은 그렇다 치는데 그렇다 치고. 안보실장이 여기 왔다는 것이고 왜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왜 왔는지를 모르고. 그렇죠. 혹시 또 무슨 국방 관련해 가지고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선언 대책인데. 아, 네. 그래? 이 신문은 왜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왔는지 네. 모르고 더군다나 군대 무슨 빼줄게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네. NSC 핵심 멤버인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여기 왔다. 실세도 많네. 그리고 이게 안보실장에다가 안보실 1차장까지 온 거는 처음이라 뒷말이 나왔다. 네. 그리고 여기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가 뭐 이주호 이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다 쳐요. 올 수 있는데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에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왔다. 외교부 장관은 왜 여기 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힘을 준 엄청난 행사였다. 그러면 그게 왜겠느냐? 예. 결국은 총선 겨냥해서 이런 어떤 그 표심을 노리고 뭔가 그럴듯한 모양새 갖춘 거 아니냐라는 게 그래서 이제 MG구의 민생 토론회다라는 게 이 신문의 평가인데 다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이슈와 연관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시겠죠. 그다음에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이게 또 감세 카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일면을 보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 대통령 또 감세 카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논리,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혜택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하고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인 혜택이 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금 대규모 세수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또 감세 카드라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 나타날지 미지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이 신문 일면 기사보다 더 자세한 지적을 해놓은 게 경향신문의 사설이에요. 부유층 대기업에 맞춰진 저출생 대책, 수혜자 얼마나 될까라는 제목인데 일단 이 출산지원금 면세 결정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정성과 형평성을 따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 대기업의 종사자 자체가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정부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제도도 도입을 했는데 결혼과 출산하는 청년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 내지 않도록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그렇죠. 1억 네. 5천만 원. 근데- 합계 3억. 그렇죠. 네. 그때 비판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냐. 그렇죠. 게다가 이거 뭐 주거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 기준 소득을 이게 지금 한 200%로 넘겨버렸죠. 이번에 200% 해버렸죠. 그렇죠. 150%에서 200% 해버렸죠. 그러면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1억 몇 천만 원이 될 텐데. 그래서 예.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이런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모 자체가 많지 않은데 결국 이거 누가 혜택 보는 거냐. 그러니까 3억 받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만 원 벌고 그러면은 한 2.2% 대출을 저리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를 살면. 근데 그런 사람이 서울에 몇 명이나 되지? 근데 그런 나이 그런데- 19살부터 35살인가? 그런데- 34세까지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 부유층한테 혜택을 줘서 예. 부유층이 아이를 원래 안 낳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아이를 20명씩 낳으면 네. 그것도 저출생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근데 그건 거꾸로 또 부유층만 그런데- 아이를 낳을 물론 수 있는 그렇죠. 나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네. 이 사설에 보면 예. 경제력과 출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가 수가 증가한 곳이 강남구다. 그렇지. 한국경제연구원이 소득 상중하로 가구를 나눠 출산율을 분석할 결과에도 출산한 소득 상위 가구는 100가구당 5.7가구인데 비해 소득 하위는 1.34가구에 불과하다. 즉 출생률 제고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펴는 것이 더 급하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상류층에게만 집중되는 정책을 펴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고 그러면 좀 그래. 저소득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면 예. 아이를 낳겠습니까? 낳을까요? 이렇게 되면 네. 안 낳겠죠, 오히려 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 집값은 또 떠받친단 말이지. 지금 청년도약계좌도 이번에 네. 발표했잖아요. 청년도약계좌는 아시다시피 5년 만에 5천만 원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 내세운 적금 상품인데요. 예. 최대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자유납입하면 월마다 최대 2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그렇죠.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음. 이게
그동안에 가입 요건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80% 이하였는데요. 네. 이걸 250% 이하로 완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연소득이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인 4인 가구에 속한 청년도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용돈 타고 70만 원은 그치. 뭐 아주 고금리로 예금을 하고 그거 가지고 네. 목돈 받아서 그리고 1억 5천만 원씩 양가로부터 받고 그렇게 하면은 뭐 한 4, 5억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 낳으면 또 2.2% 저리로 또 대출해주고 주거지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상위 한 10%밖에 안 될 것 그렇죠. 그리고 같은데.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네. 지금도 어쨌든 2명 낳을 건데 아마 네. 2명이나 1명, 2명 낳을 건데 그렇지. 1명, 2명 낳는 분들이 갑자기 4명, 5명 낳지도 않는다. 심지어. 그분들의 그거 성향이 준다고 또 해서 낳는 거 아니에요. 딩크족일 가능성도 꽤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4인 가구 가지고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1인 가구는 6,234만 원, 그리고 2인 가구는 1억 368만 원, 3인 가구는 1억 3,304만 원. 4인 가구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인데요.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가 5분위로 통계청에서 소득 조사를 할 때 그 가장 상위 20% 8에서 아니에요? 한 10분이, 8에서 10분이? 예. 9분이 10분이 정도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상위 20% 네. 또는 상위 15% 정도에 들어가는 그 숫자인데 1억 한 3, 4천 정도 되면 그러면 이거는 뭐 진짜 그들을 위한 잔치네. 그래서 어. MG 공략용 민생 토론회를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행보를 하면서도 잘 뜯어보면 심지어 잘 뜯어보면 그 정책도 부유층용 정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본인이 민생 토론이고 1년 내내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뭐 강조를 하는데 경부선이고 호남선이고 철도를 지하하고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는 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800조에서 뭐 1000조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차치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 엄청 심하잖아요.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한데 미국에서 바이든이 그 전반적으로 고용 유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많이 할 때 한국, 일본, 대만 기업들 와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재정을 막 지출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혀.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아예 이제 조어가 지금 생긴 거예요. 피스컬 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재정을 너무 풀어버리니까 옛날에는 양적 완화 해가지고 채권을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재정을 풀어버린 거야. 빚져서 재정 푸는 거야. 근데 빚을 지지 않겠다고 했잖아. 이 정부는. 건전재정 하겠다고 그렇죠. 했잖아.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 돈 꽂잖아요. 음. 그러면서 또 풀잖아. 그러면 이 푼 게 어떻게 된다?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되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중하위층. 그렇죠. 중산층을 포함한 그쵸. 하위층이 전반적으로 다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2년 연속으로 지금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그 고통은 정말 저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네. 낮은 사람이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더 한쪽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얘기를 네. 꼭 해야 되겠어. 정말 네. 관건 선거라고 몇 번을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민생 토론은 17번째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장담컨대 총선 지나면 한두 번 더 생색내기식으로 한 번 하고 그리고 이거 뭐 더 이상 못 할 그럼. 거야. 어떻게 장관 데리고 이렇게 계속 민생 1년 내내 토론할 거예요. 아니 또 내놓을 것도 없어, 사실은. 토론회가 아니고 본인이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야.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찍고 또 혹하고 뭐 이렇게 찍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전부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죽하면 보수신문이 예. 뒷감당 제대로 하겠냐고 계속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못해요 이거.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예. 너무 선거 개입이다라는 얘기를 예. 보수 언론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사설을 또 씁니다. 예. 돌아올 때마다. 그래서 좀 보수 언론 말이라도 들어라. 우리 공천 얘기 하시죠. 공천 네. 얘기 열받으니까. 공천은 여당 공천에 관해서는 좀 씹을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어제 국민의힘 네. 공천관리가 지역구 11곳 후보 추가 확정을 했는데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역 의원 6명이 사실상 컷오프 됐고 1명 지역구 이동했다라는 내용인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서울 강서을로 갔습니다. 이분 원래
부산 분인데 예. 분당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예. 잘 안 돼서 영등포로 해서 경선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난 안 되겠네요 이런 다음에 안 하는 것처럼 됐다가 강서로 지금 이동한 거여서 저는 방랑자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민식 챙겨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챙겨주네. 맞아요. 예. 어쨌든 예, 그 부분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한 거에 대해서 영등포 갑에 제가 살고 있는 예. 전략 공천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강남 병에다가 언론 표현으로 갤럭시 성공신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달서갑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울메이트 최측근 유영아 변호사 단수 공천했고요. 단수 공천이라는 거는 그냥 공천 줬다는 겁니다. 준 거지 그냥.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그렇죠. 검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왜 줬습니까?라고 네. 하니까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점수 줘보니까는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와서 좋습니다라고 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네.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네. 당내에선 보수 결집을 노려 친박계 인사를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무소속 출마한 친박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랑 묶어가지고 친박계의 기한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 아니야? 사천 이거. 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 등의 국민의힘 강세 지역 5곳은 국민 추천 공천의 대상이 됐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현역들은 사실상 다 컷오프 된 컷오프 거지. 대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누구냐? 안병길, 유경준, 홍석준은 아까 얘기한 예. 이 대구. 유영아 변호사 대구 쪽이고 예. 이런데 그다음에 유성걸, 양금희, 이채익 이런데 있는 이런 의원들인데 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비주류에 속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서초울의 경우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후보 공천됐고요. 그래서 여기 있던 현역인 박성중 의원은 경기 부천을의 전략 공천됐습니다. 서른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예.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요 현상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달 29일 쌍특검법이 최종 폐기되자마자 현역 물갈이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쌍특검법 재표결 전국이 마무리돼 공관위가 현역을 탈락시키는데 부담을 덜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썼고요. 동아일보는 당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끝나 현역 공천 배제 부담이 덜했을 것이다라는 시선도 있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이었던 비례대표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김기훈 변호사, 윤한채 전 도의원과 3자 경선을 펼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강한 후보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이분이 빠졌습니다. 누구요? 그래서 예. 뭐 누군지 이름은 제가 예. 잘 모르는데 예.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용 의원은 좀 경선을 편하게 하게 생겼다. 요 평가가 있다. 요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신문이 어떻게 보도하느냐. 한겨레의 경우에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힘 박근혜 측근 유영아 공천 탄핵식에 되돌리나 이렇게 썼고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제목이 TK에 돌아온 친박 박근혜 복심 유영아 현역 제치고 공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 재표결 끝나자 칼바람 여당 현역 이딴 컷오프 이렇게 썼는데 이거 김건희 지키기 한 거네 그냥. 건생구팽이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건생구팽. 그것도 있는데 건생 김건희의 그것도 있는데 건생구팽. 그것도 있는데 예. 제가 토사구팽이 아니고. 제가 이런 예. 내용들은 아마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 TV조선 앵커 신동호 앵커 공천한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왜요? 첫째 예. 얼마 전까지 TV조선에서 앵커만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보도 제작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졌던 분이 정치권 직행해가지고 괜찮아 원래 그런 집단이야. 좀 들어보세요. 괜찮아 원래 조선일보 계열은 다 그래. 듣고 견해를 말씀하세요. 네. 직행해가지고 좋은 지역구에 그냥 받아버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열받는 점 첫 번째. 뭘 열받아. 첫 번째.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힘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TV에 파란색 1만 나와도 열받는 분들입니다. 파란색 1만 나와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무서워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늘도 빨간색으로 만들어버려. 신동욱이라는 분은 유명한 본인이 방송하는 뉴스에서의 유명한 모놀로그가 있어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한다고 했을 때 범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모놀로그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앵커 브리핑에서 범이 내려온다고. 범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네, 범이 내려온대요. 그 기자야?
뭐 뭔지는 모르겠으나 범위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게 이른바 우리가 속된 말로 빨아준다고 하는데 찬양을 하신 분을 에, 그 좋은 강남에다가 그러니까 서초에다가 꽂아줬다라고 하는 거에 에휴.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보면 네. 무서워하는데 네.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은 또 꽂아준다. 딸랑이들이지. 그 뭐. 말이 됩니까 그런 공천이? 네. 그래서 열받는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아부 공천이다. 아부 공천을 했다. 권력 아부형 그러면서 공천. 그러면서 예. 무슨 공정 보도를 하니 안 하니 아니, 원래 이러면서 그렇잖아. 언론을 가지고 얘기를 원래 해요. 그렇잖아 원래. 창피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은 언론인으로 취급을 하지만 관련해서 뉴스타파랄지 이렇게 권력 비판을 하는 쪽은 정파적으로 취급을 하는 희한한 나라죠. 예.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쪽에서 진짜 정치질을 하고 있는지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망친 세력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시민사회, 언론 포함해서 정치 집단, 법조계, 검찰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2부는 심층 인터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의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정치구력에서 나오는 통찰,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스마트보이 새손 박지원입니다. 아니 근데 저 원장님은 지금 그 해결되신 겁니까? 아니면 경선을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죠? 월화수 11, 12, 13 네. 경선합니다. 두 그러면 사람. 2인 경선. 당원 조사. 당원 50%, 네. 권리당원 국민 50%. 여기에서 이렇게 계셔도 괜찮아요? 내려가셔도 되는 오늘 지금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예. 내려가서 네. 2시 반에 네. 해남 사무실에서 음.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토요일 네. 사무실 개소식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전반적으로 공천이 다 끝났는데 여야를 좀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예측한 대로 네. 김건희 특검 어. 표결 끝나니까 알토란 같은 강남 TK 벨트의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되고 있고 영해관들을 집어넣고 있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의 공천은 건생 힘사 건색 힘사. 김건희 네. 살리고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죽는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도 민주당은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광주 같은 데 가보면은 현역 의원이 탈락했는데 거기에 그 후보들 예를 들면 안도골 전 기재부 차관, 정준호 변호사 40대 예. 그리고 정진욱 전 한경 앵커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음. 개혁 공천을 했다. 혁신 공천을 했다. 신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면은 결국 건생 힘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열어보면은 거의 50%가 물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역 불패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예. 혁신 투표를 하면은 저는 국민의힘은 패배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이 예. 혁신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좀 내려가는 모양새, 국민의힘은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그거는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부터 문제는 국민의힘의 터집니다. 국민의힘이 모두에도 터질 것이다. 말씀했지만 강남벨트 TK에서 진짜 학살당하고 용액관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최상병 사건을 잊어먹지도 않았는데 그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그 차관을 이종석 호주 대사, 공천을 줍니다. 예. 신범철 차관은 공천 줬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니까 임종득 차장도 공천 지금 주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아무리 전직 대통령을 그래도 예우 차원에서 사면 복권했다 하더라도 예. 박근혜 변호사 두 사람을 알토란 같은 대구에다 공천하는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 방지용으로 공천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시끄러우니까 예. 포장을 잘 못했으니까 예. 지지도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저는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은 김건희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정권 종식을 위해서 다시 민주당이 돌아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 나가신 탈당하신 분들이랄지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김영주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까요? 그 탈당하신 분들 중에서 뭐 무소속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뭐 서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김영주 부의장은 예.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의정활동 잘하고 지역국 활동 잘한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지만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렇게 추진했으면서 그걸 그렇게 반대했던 당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희한해요. 예. 우리나라 정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정체성은 대북 정책, 노동 정책, 복지 정책에서 갈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노동운동을 한 민주당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 부의장이 전향을 하더라도 탈당을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새로운 하든지 미래 예. 혹은 무소속으로 갔다 가면 이해가 돼요. 예. 그렇지만 완전히 빨간 옷을 입는 것은 영등포 구민들이 절대 영등포 구민들이 심판해서 국회에서 만날 리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른 의원이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광주에서 뭐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는데 별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던데. 저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예. 보니까 YTN 여론조사에 예. 이낙연 대표가 1% 받았더라고요. 난 연민의 정을 느껴요. 1%? 1% 지지도가. 그렇다고 하면 광주에서 아니면은 아니 어떻게 됐든 예. 광주에서 아니라 천당에서 예. 지옥에서 출마하더라도 예.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원 될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그 이상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거긴 말씀하지 말고 네. 신경 뚝 끊읍시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큰 무슨 뭐 바람이 일 것 같지는 않고. 없어요. 예. 근데 그 혹시 수도권에서 1, 2%뭐 호남은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수도권에서 1, 2% 정도 민주당 후보들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후보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됐든 새로운 미래가 수도권에서 공천을 하면은 기천표는 받습니다. 기천표는 받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즉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검찰의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냥 도우미 역할을 해버릴 것 같아. 그랬을 때 예. 이낙연의 인생, 이낙연의 정치, 이 국민적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저는 이낙연 대표가 마지막 잘 생각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예, 둘이 손잡을 것이다. 아니, 제가 뭘 하겠어요? 예.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은 예. 이부영 이사장 등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연합해라. 통합은 안 되고 정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신당도 즉 조국 혁신당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광주 전남, 목포, 해남안도 진도를 돌아다녀도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 즉 조국 혁신당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비로소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 이재명 대표한테 인사 가서 예. 그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에서 같이 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국 혁신당은 상당한 바람을 불고 있어요. 그제요. 경북 경산에 사시는 30년 민주당을 했다는 신모 씨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경북에서도 경산에서도 조국 신당 바람이 분다. 그런데 5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어떻게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하느냐 이걸 묻는데 나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박지원 원장 당신은 알 것 같다 예. 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조국 대표한테 문자로 보내줬어요. 어떻게든 우리 야권 아니에요. 예. 특히 경북에서 예. 민주진보개혁 세력을 지지한다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조국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항상 제 문자를 보고 전화를 받으면 금방 오는데 어제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예. 신장식 예. 변호사를 예. 만나가지고 줬어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면은 교차 투표를 한다. 저는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커 나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은 못하더라도 연합 연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데 같이 가자. 그것을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같이 가자. 예.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바람 불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둘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역구를 뽑을 때는 당연히 국민의힘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고 안 갈 거 아니에요. 다행인 것은 예.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도 지역은 공천하지 않는다. 그렇죠. 비례만 공천한다 하는데 예. 예. 제가 조국 신당에 대해서 늘 이 바람 분다. 해남 진도 완도에서도 그런 말씀 나온다 했더니 아니 그러면 박지원 당시에는 조국 신당으로 가느냐. 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를 망설인다 하면은 조국 혁신당에 해라. 그리고 이제 사람 보고 해야 되겠죠. 비례, 그렇죠. 비례 그렇기 때문에 순번보고. 예, 이 유권자들이. 세력이 예. 어떤 경우에도 예. 윤석열, 김건희 정권, 검찰 정권 종식을 시키자는 시대 정신에 부응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안 된다. 어떻게 건생, 힘사 이 결과로 나온다. 저는 자꾸 말씀드립니다. 건생 힘사, 건생 그 김건희는 확실히 살아난 것 같고, 그래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요. 예. 이거 보세요. 예. 아까 최상병 얘기했지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경기도 광명에 가서 비록 좋은 청년 정책이지만은 17번째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일탈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이태리 외국 순방을 하면서도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시 문희갑 대구시장과 함께 갔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인천을 가더라도 인천시장을 바로 옆자리에 배석해서 인천시의 애로를 공개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음. 윤석열 대통령이 영남, 충청도, 부산, 경기도만 다니면서 민주당 도지사, 김동연 도지사를 배석시켜야 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아, 그런데 그러네요. 안보실장까지 내려갔는데. 비서실장 등 예. 대통령실 3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안보실장은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장관들 놓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예. 저는 선거법 위반이고 탄핵감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요. 작년에 53회의 53번의 전국 강연을 하면서도 윤석열 끌어내려라, 탄핵해라. 절대 헌정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내가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절대 하지 말자. 그런 스탠스였는데. 그런 스탠스였는데 네. 저는 탄핵이라도 해서 민주당이 가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라도 좀 정지하고 있어야 선거가 공명선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민주당이 탄핵 발의하기를 촉구합니다. 폭주기관차 같아요. 지금 뭐 거칠 게 없고, 그리고 이게 본인이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게 지금 탈법 아닌가? 좀 위법이 좀 들어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행동들을 아주 거침없이 해버리니까. 아니 예. 사법부에서도 판단을 하면서 예. 자기가 알면서 한 것은 진짜 중죄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예. 누구보다도 예. 선거법 내용을 잘 알고 그렇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예.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17번째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지사를 배석시키지 않고 경호실장까지, 경호실장은 당연히 갔죠. 안보실장 뭐 다 데리고 가서 그런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면은 그 청년 정책 좋아요. 저도 찬성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업무 정지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니 노무현 대통령 입 뻥끗해 가지고 탄핵당했잖아요. 그랬죠. 업무 정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반드시 한다. 그래서 저도 11일, 12, 13 네. 다음 주 월화수에 해남반도 진도에서 경선, 2인 경선을 합니다. 만약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가장 탄압받은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은 것이 방송계. 예. 예. 우리가 민주당에서 좀 출마하게도 최경영 기자는 내가 정치권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냐? 안 왔잖아요. 예. 자, 노정면 앵커. 예. 제가 후원회장입니다. 경찰, 유상영 동작, 예, 예, 총경, 예, 예. 이지은 총경, 마포. 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으로 가는데 길거리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뉴스공장에서 만났는데 이 정치본색 시간 마치려고 say hello도 못하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경선이 확정돼서 공천이 된다고 하면은 맨 먼저 마포로 동작으로 가서 이지은 후보, 유상영 경찰 출신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고 부평으로 가서 노정면 예. 앵커 후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니 제가 조금 흥분되고 있는데 예. 이 새순 박지원답지 않아요. 스마트보이 박지원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159명의 이태원 참사 깔고 문제는 것. 이것도 나쁘지만은 최상병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차관은 국민의힘 공천자로 자 너무 뻔뻔해요. 박근혜 예.
국민적 역사적 지탄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사면 복권 저도 찬성해요. 그렇지만 그 수와 두 변호사를 공천하는 총선이면 뭐든지 좋습니까? 이런 역사적 심판을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야 되고 반드시 경기도에 가서도 경기도지사도 김동연 지사도 뺏어가지 않고 뻔뻔하게 선거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업무 정지용으로 탄핵을 발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지금 지지도가 탄핵 발의는 지금 국회에서요? 아니면 지금 다음- 국회에서 해야죠. 지금 국회에서 그래야 해야 선거 운동을 못 하죠. 아.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길이에요. 그 이상 선거 운동하면은 제가 만약 국회 당선돼서 돌아온다고 하면은 제 1착으로 김건희, 특검. 디올백, 예.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예. 양평 고속도로 예. 특검해야죠. 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상병 사건도 대통령실 최상병 사건, 예. 이태원 참사. 참사 사건 예. 다 특검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막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800조에서 뭐 1000조 가까이 막 이거 이대로 다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음. 지방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것이 거의 1000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 아니 무슨 조폐공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뇌물 보관 창고처럼 그렇죠. 예. 용산 대통령실에 조폐공사 별도로 두고 있나요? 네. 어디서 1000조를 나와요? 지금 세수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걸 실제로 한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 그렇게 돈을 풀어버리면 인플레이션 더 심각해져 가지고 국민들만 고통받는 안 되죠. 거죠. 아니 지금 일본 네. 경제 좋은 거 보세요. 미국 경제도 살아가는데 그렇죠. 세계에서 우리만 죽어요. 우리만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퓰리즘이 먹힐 거라고 국민들이 봐보니까 뭐 속을 거야. 아니 기자 출신이지만 예. 언론기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뭐 침소봉대에서 대통령이 어하면 야 하는 식으로 보도 크게 해주고 민주당에서는 조목조목 따져줘야 되는데 못 따지고 있고 그래서 박지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권양엽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쭉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던데 당직을 한 30년 했고 그 사람의 원래 그 가장 높은 지위는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이었습니다. 균형인사 비서관이더만요. 네, 그러면 1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높게 간 거를 그 사람의 양력에 그 최고로 해서 그걸로 쳐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인사비서관이었다 그러면 친문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 후보할 때 부속실장 한 4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 그중에 한 명이었고 그 경력 그것만 부풀려가지고 비서였다, 김혜경 비서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이게 말이. 이게요. 예. 대통령의 철학이 여야에 같이 미쳐버립니다. 지금 청년, 여성 공천이 여야 전무하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 총재 때부터 당직자, 특히 여성 당직자들에게 비례대표도 주고 지역구 공천도 할당을 해줬습니다. 이걸로 처음 일종의 알았네. 코타로. 그리고 예. 권양엽 후보는 이제 경선한다고 하니까 예. 경선 후보는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2번 할 때 예. 최고위원을 할 때 정책위 의장할 때 가장 유능한 여성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예. 때문에 예. 국회 의사국장을 시켰고 여성국장을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경력을 그 능력을 알아서 비서관으로 쓴 거 아니에요? 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가 당직자 중에서 골라갔기 때문에 예. 당직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김혜경 여사 수행 부실장 한 게 뭐 죄입니까? 아니 그 부실장이 4명이나 되더라고요. 아니 글쎄요. 그게 예.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나는 경선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전략공천했으면 네. 민주당이 또 물러나. 그것도 비슷한 케이스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과 함께 전용기를 탄 신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모 씨의 알토란 남편 같은 데 박아버리잖아요. 신모 씨의 남편이 이혼모잖아. 예. 이혼모 비서관이거든요. 예. 이혼모 비서관 용인의 갑입니까? 거기 알토란 아주 제일 좋은 데 가잖아요. 예, 용인 중에서는 하여간 여당의 용인의 강남이에요. 그렇죠. 용인의 강남이죠, 예. 거기가. 근데 이제 이용호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갔거든. 그러면 그 두 부부가 대통령 부부랑 굉장히 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뭐랄까 심하게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도 민주당은 민심을 여론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공천했다가도 다시 민심이 그러한 것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나는 바꾸지 마라 예. 하는 거였지만은 민주당은 민심을 중시해서 경선으로 갔잖아요. 자 보세요. 대통령 전용기에 자생당 한방 이사장 따라제요. 그러니까. 데리고 갔고 예. 문제가 됐고 예. 비서관을 알토란 같은 용인의 강남구에다가 공천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언론도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 희한하다니까요. 저는 민주당이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더 원통해요. 민주당도 왜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아 글쎄요. 그 이혼모랄지 주진우랄지 장해찬이랄지 뭐 김건희 지키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김건희 특검 예. 투표 전에는 말썽 없이 재활용했지만 예. 현역은 다 간다 하는데 그래도 급한국에도 용액관들 찐윤들 다 심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예. 강남벨트 TK에 우수수 현역원들 쓰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뻔뻔한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심판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인 입장에서 역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뭐 찬성하는 것 같은 그런 기류를 보인 민주당 의원들에 관해서는 보수지들이 마치 양심이 있는 양 그렇게 막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양심적인 의원인 것처럼 했어요. 근데 김건희 특검이랄지 뭐 최상병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야 이거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준석, 유승민 정도밖에 없어. 그분들은 아무도 공천이 안 됐어. 국민은 안 돼요. 아니 지금 아무도 공천이 안 됐어. 강남벨트에 네. 유승민계 의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부 권력 아부형이었던 의원들이나 후보자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나 장외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쭉 됐고.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그 얘기한 거예요. 결국 국민의힘의 공천은 건생 김건희를 살리는 공천을 했는데 예. 국민이 개혁 투표를 해서 힘사 국민의힘을 죽여야 된다. 패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좀 그렇게 됩니다. 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국민이에요. 박근혜 탄핵을 언제 저도 원내대표였습니다만 우리가 했습니까? 국민이 한 거예요. 국민의 촛불이 탄 거예요. 그것과 핵심 아젠다. 아니 박정희, 이승만을 누가 했습니까? 국민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무서운 국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태원 참사, 최상병 이런 몰인정한 정권을 어떻게 우리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17번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대통령을 용서하겠느냐. 디올백 잘 믿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양평고속도로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영부인을 국민이 눈 감겠느냐? 예. 저는 반드시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 과반 이상을 준다고 하면은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도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인데 의회 권력까지 가지면 이 나라 없어져요. 아, 그러지. 망해요. 그 선거 대책을 이제 제대로 선대위를 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문에서 지금 이해찬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탄희 이름도 나오고 있고. 근데 가장 국민들이 보기에 야, 그래도 민주당 수습했구나. 그리고 대오가 이제 좀 짜여졌네라고 하면 이해찬, 이탄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뭐 임종석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당에 남기로 한 사람. 그리고 박용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기로 했으니까 여하튼 그래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야, 이게 민주당이 이재명이 그래도 공천 갈등이 많은 줄 알았는데 통합을 해서 쭉 나가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선대위 뭐 내부든 외부든 간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예.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 지도부에서 선을 그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딱 만나서 같이 가자 그랬죠.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선대위도 상당히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선대위가 구성되겠구나. 예. 그래서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떤 경우에도 탈당하지 마라. 민주당에 남아서 큰 일을 해라. 미래를 보자 했는데 남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탄희 의원도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해찬도 김부겸도 정세균도 그래야 좀 필요로 멋있지. 하는 사람은 예. 같이 뭉쳐줘야지. 그렇죠. 예. 이 판국에 예. 자기들 체면 생각하고 욕심 생각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 그렇죠. 이 판국에. 저는 제발 제2의 이낙연이 우리 민주당에서 탄생하지 마라.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소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탄신 기념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단결해라. 투쟁해라. 그래야 승리한다. 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좀 머쓱해지게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머쓱해지게. 때문에 이게 저는 예. 결국 민주당은 위기에 단결하는 단합하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홍영표 의원도 오늘 뭐 탈당 여부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홍영표 네.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지 말고 임종석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민주당의 동량 아니에요. 그렇죠. 기둥이란 말이에요. 대들보란 말이에요. 당 대표까지 한번 그렇죠.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 크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데 제발 제 예측이 틀려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뭉쳐야 돼요. 예. 지금 뭉쳐야 이겨요. 뭐 지금 상황은 위기가 닥쳤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오히려 자극제가 돼서 아니 어떻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변호사들 유영아, 유영아 예. 도태우 뭐 이런 사람들 유영아 변호사는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또 안 본인이 하는데. 수사를 했는데. 예. 이건 그런 세력 이태원, 최상병 이런 몰인정한 사람들의 집단 이거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하고요. 예, 잠시 광고 보시고 심층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해남한도 진도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2시 반에 출마 기자회견합니다. 예. 꼭 도와주세요. 예.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공천은 서초울의 신동욱 TV조선 앵커 송파 갑인가요? 오빠 갑의 박정원. 박정원. 네. 여기도 TV조선 앵커 출신이죠. 예, 이렇게 그렇죠. 됐고 대구 달서갑이 유영하. 뭐 유영하 변호사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말 측근 중에 측근. 그렇죠. 네. 뭐 제1측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안 날 정도니까. 이렇게 좀 챙겨 달라. 혹시 뭐 이랬던 건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예?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이신전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전심. 제가 볼 때 챙겨달라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알아서 찾아오는데. 아니 사실은 과거에도 보면 유영하 변호사는 꼭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네. 이게 뭐 언론에서는 이제 탄핵 시계를 되돌리는 퇴행적 공천이다 뭐 이런 네. 표현도 쓰지만 저는 아침에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박근혜한테 바치는 곡물 공천이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곡물의 곡물. 지난해 2번씩이나 방문했죠. 이번에 유경수 여사 또 뭐 생가 방문하죠. 온통 모든 것을 그냥 갖다 바치고 있어요. 오로지. 근데 그래서 그분 수사를 또 했어. 수사를 했어. 체면이고 명분이고 다 이건 시공창 이미 박아버린 거예요. 재밌네. 오늘 그 정기남 교수님 처음 뵀는데 예. 시원시원하시네요. 우리 일단은 제가 예. 이게 스픽스에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우리 그렇죠. 최경 선배 하신다는 얘기 듣고 예. 한번 꼭 뵙고 싶어서 아이, 좋죠. 잘하신다는 예. 얘기 듣고 예. 제가 원래 좀 최강 시사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 개인 유튜브나 이런 데 원래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나가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구독자 느는데 도움이 안 돼서. 유승민이야? 유승민급은 아니잖아. 예? 그런데 하지만은 이제 제가 팩트로 예. 잘근잘근 좀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유영하, 그러니까 박근혜 유영하.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를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하기를 친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친박 파리 해가지고 뭐 여러 네. 뭐 공천 이번에 막 이제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친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유일한 친박이 누구냐라는 게 유영하다. 유영하는 약간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이제 집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에 비춰진 이미지는. 예, 이미지가 집사,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네. 수족처럼 모든 거를 이제 하니까 사실상 본인의 자식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이제 유영하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도 한번 나왔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낙선은 했지만은 이제 20% 정도의 이제 지지세를 확인을 했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강의 강을 거꾸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도태우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대구 중남 여기 어쨌든 대구 중남이라고 하면 그냥 웬만하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대구 달서갑도 마찬가지고. 이분의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분이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인데 탄핵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고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 태블릿 PC를 JTBC 기자가 훔쳤다면서 기자를 고소를 했고요. 이분이 대단하다. 예, 그래서 2017년 10월에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발해서 변호인을 사퇴하면서 탄핵 정국을 주도해온 세력이 반진실, 반법치, 반자유통일 세력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영화는 약간 그나마 약간 네. 집사 같은 느낌이면 이분은 거의 극우적인 그러네. 주장을 해왔던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 주장도 하지 예, 않았었어요? 부정선거 주장도 했어요. 그렇죠. 이거, 예. 2020년 총선 맞아, 부정선거다. 맞아. 예.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극우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도 지금 공천을 하루 앞서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이제 완전히 이제 탄핵 세력들이 복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와 희한하네. 그나마 도태우 변호사는 네. 아마 본인은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 나는 그래도 경선했습니다. 이거 경선을 통해서 된 거니까. 경선했어요? 그러나 물론 그런 네. 그 후보 자격 자체 심사를 통해서 걸러져야 될 사람이 경선했다는 얘기만으로 모면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유영아 이 변호사 전략공천하면서 나는 공간이 발언은 너무 재밌어요. 예. 약간의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약간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 결국은 이것저것 볼 것도 없어요. 현역 날리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투영된 그대로 내리꽂힌 공천이라고 밖에서 설명이 안 된다. 저는 그 표현이 약간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여져요. 댓글을 토로하더라고요. 댓글에 제 TV에서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희한한 말씀, 정치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유영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유승민이 탈당해서 붙어라 이거야. 네. 그러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이 써놨더라고. 근데 그 정치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같은데 상황 자체가. 지금은 네. 전선 자체가 이제 친윤석열이냐 반윤석열이냐로 이제 조금 네. 진영결집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대구에서 0%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찍어주는구나. 네, 반윤석열 전선에 있었던 사람들, 뭐 소위 말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이번에 전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기 힘들어서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뭐 대구 얘기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수도권 배트로 이제 남부가 간 이유가 여기 승부 띄우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홍석준 의원이 여기 지역구였는데 유영아 그렇죠. 홍석준 의원이 어떤 분이냐면은 관료 출신 아니에요? 예, 관료 출신, 대구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이고 부시장을 했었나 제가 뭐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직급이. 근데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TK에서 처음부터 윤석열을 도왔던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네. 이만희, 정의용, 홍석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국공신입니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네. 홍석준 의원은 네. 본인이 섭섭하겠다. 공천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아니, 그리고- 최근에 근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최근에 기류가 싹 바뀌면서 네. 모 보수 인사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나는 지금 박근혜와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국공신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잡아놓은 토끼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 잡아놓은 물고기야. 그리고 개국공신 많아. 그럼 홍석준 의원 한 명만 있습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개국공신은 없죠.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 예. 홍석준을 버려도 그 표에는 큰 그렇죠. 지장이 없다라고 본 거고 그렇긴 박근혜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 잡아야 된다라는 정무적 판단 뭐 이게 들어갔는데 오늘 기자회견 뭐 한다라고 합니다. 실시장 공천 맞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뭐 공천 받기는 힘들고 다른 자리 달라 뭐 이런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강남 벨트에 이렇게 TV조선 앵커들이 송파갑 그리고 서초울의 신동욱은 현역을 또 제쳤단 말이죠. 왜 이랬을까요? 다 그래도 아까 개국공신 정도는 아니라도 정말 충성을 바쳤던 분들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충성을 바쳤는데 박성중도. 자, 이제 네. 국민의힘에 이번에 입당하신 분들 중에서 네. 언론인 출신이 꽤 있어요. 네. 자,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신동욱, 네. TV조선, 그리고 박정훈. TV조선이잖아요. 예. 그거 이제 강남 3부에 했잖아. 그렇죠. 근데 YTN의 호준석 앵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 네. 부로 갔잖아. 이인영하고 붙거든요. 네. 이게 안 이제 되지. 국민의힘에게 네. TV조선이란 무엇인가? 국민의힘에게 YTN이란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그러네요. 그러네. TV조선은 네. 국민의힘과 네. 운명 공동체라는 걸 운명 확인시켜주는 공동체, 거예요. 뭐 입안에 혀처럼 굴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는 저는 그거 몰랐었는데 뭐 법이 내려온다 그랬었다며요. 검찰총장. 그 당시에 예, 검찰총장 앵커의 시선인가, 앵커의 시선인가 뭐 이러면서 맞아요. 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뭐 범에 비유했다. 정치권이
정권으로 이제 진입하면 이게 호랑이다. 뭐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원래 그 신동욱 앵커 같은 네. 경우도 처음에는 대구 출마설이 거론됐었어요. 아, 그래요? TK가 물론 안전빵이잖아요. 아, 수도권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서초도 좋아. 서초울도 물론 좋은데 더 좋은 데로 결과적으로 가게 된 건데 원래는 TK 쪽 출마를 검토하다가 예. 결국 다시 중성동 갑까지 거론다다가 예. 결국 이게 막 뺑뺑이게 돌았어요. 예. 저는 그 과정에서 신동욱 앵커가 후보가 상당히 좀 초조했다 그래요. 이러다가 휩쓸려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TV조선, 조선일보가 거의 전사적으로 달라붙었을 거라고 봐요. 신동욱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거는 있을 수 있어. 왜냐면 KBS도 잘못해서 탈락할 것 같은 어떤 이제 뭐 땡땡땡 선배가 있었는데 밖으로 네네. 나가서 이미 이제 사표 내고. 네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전실인데 그 정치부장이 나중에 도와주더라고. 총력전을 펼치게 정치부장이 됐죠. 도와주더라고. 약간 그게- 동기였거든 정치부장이. 맞아. 예. 근데 약간의 온도 차가 있는데 예. 이게 박정훈하고 신동욱하고 이제 T조에서 보는 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예. 이거는 이제 언론계 얘기기는 한데 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신동욱 앵커도 사실은 SBS 출신이 원래 이제 뭐 종편에 맞다. 생기니까 그렇죠. SBS 다가 이제 출신이다. 올려서 사실은 예. 이제 T조에서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T조에서 키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동욱은 이제 재계약이 이제 3년 단위로인가 이렇게 하는데 아. 재계약이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정치권으로 가겠다 이렇게 간 건데 박정훈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치단가 그거 6시에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진행했던 양반이에요. 박정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선일보 출신 아니에요? 동아일보 출신이에요. 동아일보 출신. 동아일보 있다가 조선일보로 갔어요. 아. 여기도 이제 외부 소위 말해서 조선일보 눈에서는 외부 용병인데 여기에는 예. 문제가 뭐냐면은 예. 출판 기념회를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박정훈 앵커가 이제 언론계 그러니까 T조 쪽에 제가 들은 건데 예. 메인 앵커 자리를 달라고 했다라는 거야. 박정훈 아. 앵커가 이제 신동욱이 나가니까. 아. 근데 회사에서 노를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출판 기념회를 열었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아니, 하려고 무슨 얘기냐면은 예. 출판 기념회를 열려면은 갑자기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그렇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 한쪽에서는 메인 앵커 달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 양손에 떡을 다 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대단하다. 사실은 T조에서 굉장히 경로를 했대요.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약간의 이게 박정훈을 대하는 거하고 네. 신동욱을 대하는 거하고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 뭐 그런 게 두 있어요. 분 다 뭐 굉장히 유력하게 됐습니다. 지역구를 잘 받아서.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서울, 강남, 갑을 있고 대구, 동군, 위갑, 북갑, 울산, 남갑 뭐 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텃밭인데 요거는 뭐 국민 추천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국민 추천제 하면 어떤 사람이 뽑히는 겁니까? 국민의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국민 추천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네. 뭐 어떻게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국민의힘 네. 양당 다 이제 시스템 공천 얘기를 했지만은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일종의 공천 난맥상이나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라는 불만들이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은 게 예. 일단은 뭐 감동이 없네 뭐 현역들이 다 살았네 하니까 긴급하게 국민 추천제를 꺼내 들었잖아요. 예.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거는 한 10곳 뭐 이런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한 10곳에서 막 20곳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엊그저께 얘기가 나온 게 2곳에서 3곳만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5곳으로 된. 그러니까 2곳 얘기 나오니까 장난하냐? 야, 이거 너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긴급하게 5곳으로 늘려. 이게 며칠 사이에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이 국민이 또 누군지 모르겠어. 방식이 없어. 네. 방식이 없는 게 국민 추천제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럴싸해요. 국민 추천제 하면 공간이가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국민 추천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결국 온라인 추천을 받아서 누구나 추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결국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현역을 날리기 위해서 명분을 잡은 거예요. 아, 국민 추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왜 공간을 날리면 그 모든 부담이 당으로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현역 날리고 공간이가 자의적으로 공천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 국민 추천이라는 걸 내걸었는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저는 똑같다고 봐요. 뭐 나름대로 시스템 공천 얘기합니다. 근데 시스템 공천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운영하는 게 사람이. 그렇지. 결국 그걸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느냐인데 제가 민주당도 비판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하는데요. 전략 공간이가 그냥 그대로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전략공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공천을 거기에 이제 민주당 후보를 20명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후보 순서를 정하는 작업, 비례대표 그럼 누구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관위가 하겠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공관위 한 분과에서 다 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민주적이라는 것이고 이게 시스템이라고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지난 4년 전 총선 비례대표 공천 때만 하더라도 비례대표 공천 공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죠. 아, 공관위가 또 따라와? 별도로 비례대표 선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결국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서 순위를 정했죠. 그럼 그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 절차의 어떤 개혁성을 그동안 담보해왔던 하나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번에 단 한마디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에도 이제 비례정당을 연합정당을 만들었고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이 절차라는 게 굉장히 민주당 이쪽 이제 정당 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투표로 결국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위원 투표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지금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어제 이제 반발을 하고 우상호 의원은 안 나오기로 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절차라는 것이 훼손이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중앙위원 투표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없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빨리빨리.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그 비례연합정당에 자기네 공관위원회 이쪽에도 같이 2명인가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이 비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별 차이가 없어진 거야 양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대로 공천인 거야. 마음대로 공천. 그러니까 좀 절차의 어떤 이런 정당성이 훼손이 되는 문제는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강도가 국민들한테 덜 먹히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그 당이네라는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거죠. 절차적 민주주의가 좀 문제가 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이 사람이 그 세월호 조사위원회를 방해를 했던 의혹이 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 충남 아산갑에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국민의힘이죠. 요거는 제가 좀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론의 주목을 못 받고 민주당이나 이 야권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팩트만 지금 딱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일종의 적폐의 기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전에 탄핵 세력의 기환이라고 하면은 적폐 기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이제 이주영 장관 뒤에 이제 장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있었잖아요. 특별조사위원회. 근데 이분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방해를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기는 했는데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재판을 받고 뭐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대법까지 무죄 나온 것도 있고 뭐 하여간 뭐 복잡한데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변호사 3명이 클린 공천지원단 변호사 3명이 충분히 검토해서 공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 건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 어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 정부가 세월호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순한 맛이고 매운 맛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 이분도 최근에 지금 사천남의 하동 후보 여기 후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번 설날에 사면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면을 받았는데 이미 공천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는데 그건 약속 사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어떤 얘기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차장이잖아요. 경찰동원에서 여론조작 해가지고 법정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가지고 지금 출마시켰습니다. 자,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이분도 똑같아요. 이분도
이명박 정부 때 경찰 댓글 공작팀 운영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는데 지난해 광복절집사로 사명돼가지고 충남 당진에 단속공천 받았습니다. 지금. 댓글 공작했던 예, 사람들. 댓글 그리고 김진모 전 검사, 예. 이 사람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았거든요. 이 사람도 유죄한 판결 받았는데 2024,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특별사면 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충북 청주 서원에 단속공천 받았어요. 적폐 세력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고요. 문제 또 많네. 하나는 그 네. 지금 해병대 그 최상명 그렇지, 사건 그렇지. 있잖아요. 지금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 사람도 지금 뭐 이거 수사 대상인데 이 사람도 지금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여기는 나가면 당선되는 데거든요. 예. 신범철 전 국방차관 같은 그렇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분도 충남 천안갑에 공천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며칠 하루 이틀 사이에 사실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한 명 한 명만 보니까 잘 이런데 이거 모아놓고 세트로 보면은 보니까 뭐 이게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지금 적폐들의 지금 귀환이다. 그리고 예. 이정석은 호주 대사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아. 왜 호주로 보내나요?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외국 대사를 한 거는 예전에 김장수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이었고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 국가안보실장 했는데 그 네. 텀이 한 5, 6년 나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간 적은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간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호주로 보내버린 거는 수사받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다 지금. 예. 너무 좀 후한무치하다. 이걸 이렇게 포함무치를 떠나서 예. 지금 어찌 보면 김준일 대표님 말씀은 야당이 이것을 예. 너무 쉽게 지금 놔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김영석, 서천호, 하나하나를 이렇게 놓고 볼 것이 임종득, 아니라 지금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의 귀환이라는 관점 예. 이게 보수 세력 총결집 아닙니까? MB계, 박근혜 뭐 이게 다 쓸어모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번 국민의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예. 이 본색을 드러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김준일 대표 그러네요. 같은 분들이 당내에서 해야 할 역할 중 민주당이 자체 민주당 내 공천 문제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와,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민주당이 김준일 하나보다 못해. 진짜. 이거 이런 거 왜 모아서 못해 이런 거를.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그 뭐 최상명 사건이든 김건희든 뉴스타파의 무슨 시빈보 기자랄지 네네. 한상진 기자랄지 그 사람들이 했던 보도들과 국회의원 한 50명의 역할과 어느 게 더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윤석열 대통령에 큰 타격을 줬을까? 물론 타격을 주기 위해서 보도를 한 건 아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보도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좀 그래요. 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충청도로 갔잖아요. 예. 지금 격전지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까 예. 전에 얘기했던 김진모 검사에 대해서 이제 예.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과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 유능하고 실력 있는 후보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그리고 서천호 국가정보원 차장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부 예. 그리고 김진모 전 검사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러네. 이거를 누가 다 잡아넣느냐? 예. 윤석열이 다 잡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본인이 다 잡아넣은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다 사면을 줬어. 그리고 한동훈이 다 공천해 줬어. 이게 뭐야? 뭐한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 정의는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예. 끝까지 뒤까지 봐주잖아요.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게 해주는 그런 완전 조폭 스타일이죠.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 그러네. 끝까지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보수 세력 내에서는 의리도 있고 이렇게 미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아니 보수 그 본질을 예. 민주당이 결국 까발려 줘야만이 그나마 국민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검사와 피의자가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럼 사건 끝나고 나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사건 끝나고 나서 같이 특히 만나는 이제 저 돈 좀 있는 피의자들이랑은 저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는 예,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홍영표 의원이 마지막 뭐랄까요 그 갈등의 정점일 것 같은데 이게 오늘 탈당을 할까요 말까요? 탈당하겠죠. 예. 이미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예. 탈당하겠다고 민주당 쪽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탈당하고 오늘 사실은 뇌관이 하나가 또 있는 게 박용진 의원 아마 경선 결과 발표될 겁니다 오늘.
오늘 박용진 의원도 발표되고 예. 또 저기 강병훈 의원, 예. 뭐 윤영찬 의원, 예. 뭐 이제 주요한 선수들. 자객 공천에 의해서 뭐 쓰러지는 후보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언론에 의해서 그런 후보들이 결정됐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될 거는 이제 박용진이죠. 예. 강병훈이나 윤영찬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 박용진이 가장 논란이 될 그래서 텐데. 오늘이 아마 예. 그 민주당 공천 뭐 내홍 뭐 이런 잡음이 이제 약간 피크를 찍는 날이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홍영표, 예. 뭐 강병원, 윤영찬은 국회에서 뭘 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박용진 저는 뭐 개인적으로야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의원 다 친한데 국회에서 이제까지 한 의정 활동을 보면 박용진 의원을 이건 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뭐 있거든. 다른 걸 떠나서 하위 10%가 정말 예. 맞아? 뭐 예. 이런 생각은 이게 조금 이게 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지. 있는 거죠. 이게 이건 좀- 의정 활동으로 보면요. 네. 슈퍼 A라고 보시면 돼요. 슈퍼 A야. 보는 사람에 따라 견지가 다를 네. 수 있겠지만 상임이라든지 법안, 유치원 3법 문제라든지 그동안 박용진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요. 그냥 정치적 행보보다는 더 중요한 정책적으로나 아니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유권자 표심 얻기 위해서 국토위에서 뭐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그런 법안을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어떤 좀 진보적인 정체성과 맞는 부분인데 그런 의원을 이렇게 무슨 이거 하는 게 이게 맞나?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네. 지도부 입장에서는요. 네. 박용진 의원이 뭐 개인적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가 네.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선에서 살아와 주기를 바라야 돼요. 그렇지. 네? 그걸 그렇지. 통해서 당이 네.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네.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구나. 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건강성이 있다. 이걸 네. 보여주는 하나의 소재로 쓸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네. 예. 열성 지지자들이야 이제 흔들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제 민주당은 찍으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 민주당 온건 지지자들은 그렇지. 사실은 임종석이나 다른 사람보다 박용진의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60%를 이번에 민주당이 넘느냐 못 넘느냐가 승리의 그거가 될 거예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민주당 지지자, 온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와버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잘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뭐 가령 뭐 김남근 변호사 인재 영입을 했는데 김남근이나 박용진이나 그 결이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면 김남근과 박용진이 함께 국회에서 민생과 관련해서 여러 정책이나 법안을 내놓으면 상당히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는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호불호를 다 떠나서 좀 상당히 아쉽다. 예. 진보를 표방을 한다면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요. 아까 60% 투표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제가 SNS에서 처음 쓴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이 그 관련해서 아마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왜냐하면 민주당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 가기 싫은데 특히 민주당 지지층 중에 열성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은 가기 싫은데 그런 게 한 1, 2주 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찍어줘야 되나? 이런 또 지지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지역구를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투표율을 좀 높일 수는 있겠다. 그럼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게 민주당에게 역대 다 유리했으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런 측면에서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민주당 중심으로 좀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 하나는 이제 2020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때 이제 조국 혁신당의 포지션이 그때 열린민주당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민주당, 더 센 민주당, 뭐 강한 민주당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국 전 장관하고도 이제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자매정당이라고 너희 부르지 마. 우리 너희랑 아무 관련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고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당선돼도 절대 우리 합당 안 할 거야. 물론 이제 그걸 약속을 못 지키고 합당을 했죠. 예. 굉장히 선을 그었어요. 또 하나는 그때 이제 그 친민주당 계열 유튜브들 뭐 일단 김어준이라든지 이쪽에서
상당히 이제 약간 배척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쪽에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몰아줘야 된다. 왜냐면 유권자들이 막 헷갈리니까. 그런데 그거를 뚫고도 5.4%가 나왔어요.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때는 공천 파송도 없었고 민주당이 원팀이라고 보면 됐잖아요. 그때.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잘 관리를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이 거리를 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조국의 강을 다시 이제 소환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조국 신당이 힘을 발휘할 경우에는 결국은 민주당의 비례표를 잠식을 할 것이다. 이게 확장을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에 더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리를 뒀는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이제 당내 분란도 있고 그러니까 어저께 조국 대표가 예방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연대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제 같이 손잡자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불편한 감정의 해소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조국 혁신당을 찍는 게 내가 이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민주당 비례정당이 타격을 받고요. 상대적으로 지지율에. 상대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지난번보다. 지난번보다 그래서 저는 두 자릿수 봅니다. 이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 시그널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당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에서 입장을 보면 해당형이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조국 신당이 지금 어떤 스탠스냐면은 조국 대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전국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게 빈다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덕담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해로운 정당, 민주당의 해로운 정당이 아니에요라는 거를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례만 노릴 거야. 민주당이 후보 낸 데는 절대 지역구에 안 낼 거야. 1대1 구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윤석열이 더 싫기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이 그러니까 정권 심판 여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간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조국 혁신당은 두 자릿수 나올 거다. 두 자릿수? 네, 두 자릿수. 근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뭐 21% 나온 거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허수고요. 왜냐면은 초반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정치 고관여층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어쨌든 두 자릿수가 나올 것 같다 지금은. 지금 조국 혁신당이 보여주는 정당 지지율은 한 4~5%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제 비례정당 지지 정당으로 물어보면 한 15%에서 일부 조사에서는 이자를 찍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적표를 얻을 거라고는 기대를 해요. 자, 근데 이제 그동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칫 중도 확장에 좀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김준일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일단 이 민주당 자체가 지금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걸 투표를 높임으로 해서 진보 진영이 결집하는 것이 지금 더 우선이다. 이런 판단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진영이 나름대로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오히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를테면 민주당이 한국모함 같은 역할을 한다면 반윤석열 전선에 조국 혁신당은 좀 쾌속전 같은 역할을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총선 시대 정신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런 저는 결론이라고 보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이미 호남을 중심으로, 호남 40대, 50대를 중심으로 이 교차 투표 흐름이 완연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서울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여기서 지역구 후보를,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요인을 던져줘야 된다. 서울 수도권에. 왜? 이게 자칫요, 이 40대, 50대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면 조국 혁신당은 나름대로 약진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후보들 수도권에서 500에서 1000표 내에서 승패가 갈리는 이 싸움에서는 원래 그 싸움이야. 대단히 이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정치적 효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진보 진영에서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중도층에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거나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국의 강을 다시 되돌아온 거냐 이건데 문제는 이제 보수 세력도 탄핵의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게 피장파장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게다가 이제 적폐 세력들의 귀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결국은 이게 구도는 정권 심판이냐 정권 지시냐로 이제 좀 가는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호남이 흔들리고 있어요. 호남이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호남 지역구 하나하나에서 지금 공천과 관련된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유불리를 떠나서 막 휙휙 바뀌어요. 이계호 의원 단수공천 줬다가 경선하겠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또 단수공천 주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호남이 한국갤럽이 2월 27일에서 29일 그 발표한 건데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전전주 2주 전에는 67이었는데 한 주 만에 53으로 14%포인트 올랐습니다. 한 주 만에. 그러니까 호남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 그렇다고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갈 곳이 뭐 새로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상당수가 지금 조국 신당 쪽으로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분위기는 저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타격을 입는 것은 지금 개혁신당인 것 같은데 개혁신당은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 바짝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뭐 잘 될 것 같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이번에 좀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총선이 한 번은 3지대가 힘을 발휘했다가 한 번은 못하고 이게 이제 격으로 그랬거든요. 2020년에는 3지대가 완전히 힘을 못 썼고 2016년에는 안철수가 국민의당 2012년에는 3지대 힘을 못 썼고 2008년에는 뭐 친박연대니 뭐 자민련 해가지고 엄청 막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사실은 3지대가 힘을 발휘할 타이밍이었는데 그게 통합됐다가 깨지면서 사람들의 기대도 좀 떨어졌다. 그래서 갤럽이 1월 넷째 주에 조사한 거에 보면은 내가 이제 여당 지지하겠다, 야당 지지하겠다, 3지대 지지하겠다 이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3지대 지지할 때가 1월 넷째 주에 24%였어요. 그런데 2월 다섯째 주 지금 지난주에 이게 16%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포인트가 한 달 사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이번 선거도 양당으로 좀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개혁신당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게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누가 더 싫느냐예요. 보수에서는 이재명이 더 싫다, 윤석열이 더 싫다. 그럴 때 여기에서 정책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포지션이 이거는 반 윤석열도 아니고 반 이재명도 아니고 정책으로 우리는 승부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좀 자리 잡기가 힘든 포지셔닝이 결국은 돼버렸다. 제3지대를 덩어리를 키워가지고 아예 양당 다 싫다는 한 유권자의 25%를 잡을 그건데 그거는 어그러졌고 개혁은 지금 자리 잡을 데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졌다 지금.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응축돼 있다고 봐요. 뭐라고요? 와보니 인물이 별로 없네. 그런 말을 했죠. 결국은 내가 잘못 온 갑이요. 뭐 이런 판단이 있는데 그분도 참 그 3지대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저는 국민들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양대 정당으로 지금 결집하는 양상은 분명 하나. 결국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또는 개혁신당이라든지 소위 비례를 목표로 하는 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의 교차투표, 분산투표를 하는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주목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3지대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누가 더 가히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이 과정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지역구에서 가능합니까? 지역구에서 제가 볼 때는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아니 개혁신당 같은 경우 이준석이 화성을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뭐 공영훈도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연구원 거의 나이 비슷한 사람을 84년생이고 이준석이 85년생이니까 한 살 차이로 딱 했더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이 말 쓰기는 싫은데 하여간 뭐 언론에서 뭐 자객 공천이라고 했었던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를 그 좀 봐준 건지 뭐 그거 좀 헛갈리긴 하더라고. 무명이기니까. 그 공천은 이준석을 노린 거가 맞고요. 뭐가 됐든 왜 그러냐면 나이대로 상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화성이라는 지역을 좀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기아차 공장도 있고 현대 연구소가 있어요. 남양 연구소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 쪽에 이제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현대야? 우리 삼성이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사실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체성이 이제 반도체 벨트 얘기를 개혁신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양양자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2호로까지 하고 있는데
뭐 양양자 의원이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니까 근데 이원욱을 생각하면서 반도체가 생각이 나나요? 안 나지. 이준석을 생각하면서 반도체가 생각이 나나요? 화성만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조금 어려워졌어요 많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게다가 당 지지율이라는 게 어쨌든 두 자릿수가 나와야지 이게 당으로 조금 얻는 혜택도 있는데 예. 지금 한 자릿수라고 본다라면 이준석 온전히 개인기로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당 거기에 화성을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이원욱 의원이 지난번에 65% 받은 데예요. 네. 원래 이제 진보 텃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거기가 어떤 성향이냐면은 친명보다는 약간의 점잖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친문들의 젊은 여성 남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준석 이제 방송 나가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지율 돌파를 한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뭐? 빨리 민주당 지지자 여성하고 결혼을 해라. 총선 전에 빨리 약혼이라도 해라. 그러면은 여성들이 원래 이준석 쪽 싫어하잖아. 2030 남성표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여성표가 없는데 거기에 돌아다니면은 지금 여성들만 만나야 돼요. 아파트 단지에서 뭘로 할 거냐. 물론 이제 교육 뭐 거기에다가 이제 남부에다가 이를테면은 무슨 뭐 학교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직면한 그 비호감도 여성들의 비호감도 표가 안 보이는 이거를 지금 극복하고 양대 정당 틈바구니를 극복하고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더더욱이나요. 이준석 개혁신당의 경우는 이준석 1인 정당의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 당 지도급 인사들 개혁신당에 단 한 명도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유일하게 지금 허은하 의원 정도가 오산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고 금태섭이나 뭐 이런. 금태섭은 이제 물론 종로이긴 합니다만 뭐 김용남, 뭐 사무총장 등등등 해서요. 다 비례한다고? 다 비례 소위 제사상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제밥에만 관심이 있네. 나름대로 전부 다 지역구에 가서 개혁신당 바람을 어쨌든 낮은 정당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모아져서 전체 정당 지지율 올라오고 비례정당 투표를 높여줄 수 있을 텐데 지금의 그게 이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지역구에 나갈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정적 한계로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는 아니고 왜냐면은 뭐 이원욱 의원도 출마하고 뭐 그러니까 다 그렇죠. 현역 의원들의 경우는 다 출마하죠.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그리고 김준일 뉴스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정치본색 내일도 오전 8시 30분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본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